私は国立教育政策研究所文教施設研 저는 究センターの藤井と言います。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후지 타카시라고 합니다. 이번 캐디가 주최해주신 행사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대가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럼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은 저와 그리고 고바야시 마사히로 님과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저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방침과 그리고 이와 관계된 학교 시설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의 18세 인구의 추이입니다. 2020년을 시점으로 약 120만 명,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90년대 당시에는 200만 명 정도였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가 피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1970년대, 1980년대는 그때 당시에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 매우 노후화되었습니다. 일본의 학교 구성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공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공립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 98.4%, 중학교의 경우 91.5%입니다. 공립학교, 자, 그리고 공립 초등, 초, 중고등학교와 아동 학생 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 그리고 아이의 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약 10년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건물에 대해서 보자면 연도별 면적을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핑크색과 그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어진 지 40년 정도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홍색 부분은 현재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수가 많았던 1970년, 80년대에 세워진 건물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의 학교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교육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IoT, AI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사회가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5.0이 진보하는 가운데 미래를 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할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일정의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교육 과정의 기준, 그리고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총 내용 중 중요한 것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주체적인 배움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한 배움, 이것이 두 번째 테마이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하나 지식을 서로 연결시켜서 좀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배움이 세 번째 테마입니다. 이 3가지를 저희가 신지도 요령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체적, 대화적, 그리고 깊은 배움,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교육을 학교 측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특성, 그리고 학습 이해도에 맞춰서 흥미를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최적화된 배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고립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울 수 있는 공동의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최적화된 그리고 공동의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배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보시면 교직원의 모습,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어우러져서 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교육 수법의 대응에는 ICT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 아동들에게 1인당 1대의 단말기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가스쿨 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2019년부터 개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별 최적화 그리고 공동의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점과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식인 회의에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골자는 School for the Future입니다. 이러한 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안에 보시면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재실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학습 장소는 한 과목뿐만 아니라 단일적 기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전반면으로 다목적 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가스쿨처럼 새로운 배움, 다양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도 사회적 과제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떤 배움을 실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배움의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를 학교 관계자가 확실한 비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도 방금 전에 보신 이 나무 그림하고 겹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학교의 배움을 실현하는 이 시설 존재 방식 5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둥 부분입니다. 이것은 학습, 배움의 부분입니다.
개별 최적 그리고 공동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개의 단말기 등에 맞춰져 있는 이제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목적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생활이라고 하는 큰 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있어서 생활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온열 질환 대책 등등 새로운 생활 양식에 맞추어서 건강한 학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으로서 좀 따뜻한, 그리고 있기 편한, 그리고 냉난방 시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신설화, 이런 것들이 요 카테고리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큰 틀을 하나 보자면 학교는 배움과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창조,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협동해서 함께 창조하는 그런 가치 공간을 실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는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용화라고 하는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아래 뿌리 부분입니다. 안전과 환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 환경 실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이죠.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지진이라든지 태풍 등 재해가 왔을 때 피난소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립학교는 90% 이상을 피난소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입니다. 탈탄소의 실현에 공헌하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의 40%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탈탄소 실현, 이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5가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학교 설치자, 지방 자치단체인데요. 추진 방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의 방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교육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거나,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추진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학교 시설 정비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실시한 이 점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이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연구를 발표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화를 통한 새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세스 연구입니다. 이것은 학교 설치자의 오른쪽 아래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등 참가자들에 의한 다채로운 배움으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부 과학성의 정책을 봤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가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학습 공간의 창출에 관한 조사 연구이고요. 2번째는 대화를 통한 학교 공간 만들기 프로세스에 관한 조사 연구입니다. 이것을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현재 일본의 초, 중, 학교 교육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 배움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었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아까 전에 저희가 나무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5개의 중요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초중학교 그리고 초중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 주체에 대한 이 과제를 학습 공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모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논의를 했고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각 교실 그리고 목적별로 공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문을 취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조사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초, 중, 고등학교 등 약 20개 학교를 추출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 설치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20개로 좀 모집단이 적은데요. 이것이 일본 전체의 경향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교실 면적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교실 면적이 8 곱하기 8, 64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펙이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전국 교실 사이즈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반 교실의 수납기구, 그 다음에 청소 캐비넷, 태블릿 보관하는 장소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사물함 내지는 수납 가구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교실 가장 뒷부분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래서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스펙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보관 장소도 교실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학습 형태와 일반 교실의 넓이 평가입니다. 선생님의 평가이고요. 위는 초등학교, 아래는 중학교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일정 형태, 그러니까 앉아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칠판을 보는 수업입니다. 아래 보시면 단체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행하는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는 당연하지만 같은 교실 크기라고 하더라도 움직이면서 하는 단체 형태의 수업은 역시 좀 좁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보통 교실 옆에 다목적 교실을 갖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그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를 가리키는데요. 왼쪽 아래에 그 교실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벽을 제거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교실을 가리킵니다. 이를 다목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 빨간 선 윗부분은요. 다목적 공간이 있는 학교의 설문이고요. 아래는 없는 경우입니다. 역시 다목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넓다 내지는 쓰기 편하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학교는 굉장히 획일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선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학교가 있어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후쿠이시의 시민중학교입니다. 교과 교실형이라고 해서 각
교과마다 과목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그 시간이 되면 교실로 이동하는 타입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교과 교실 주변에 교과 에어리어라고 하는 게 마련되어 있고요. 빨간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구역, 이과 과목 구역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폭넓게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실과 다목적 교실 가운데 벽이 없고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트여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이들의 사물함이 교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목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입니다. 여기서 홈베이스에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 다른 학년관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 아랫부분입니다. 여기는 다목적 홀입니다. 그래서 시민, 주민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나가노현에 있는 가자고시 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의무교육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특별 교실을 배치해 둔 상황입니다. 학교 중심에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동된 학습이 가능합니다. 주변 활동에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자극을 받고 또 스스로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서로 다른 학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홈베이스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에는 칠판이 없고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여러 가구의 모양을 한 가구들을 두면서 이러한 가구들을 활용한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사이타마 현에 있는 중학교의 평면도입니다. 스트레이트의 배치도로서 러닝 스트링을 포함해서 특별 교실들이 주변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 러닝 스트리트 양쪽으로 도서관이 있고 러닝 다목적 교실 그리고 식단과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화이트보드가 앞과 뒤쪽으로 배치되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한 학생당 하나의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책상이 필요해서 이 책상 교과서와 단말기를 다 쓰기에는 조금 책상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일본 학교에 많은 사물함이 교실에 배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사물함을 바깥쪽에 배치함으로써 교실에서 다양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 학습 공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적혀 있는 과제인데요. 학습 공간 그 자체의 넓이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교실 주변의 공간의 연속성, 어떠한 교실을 주변에 배치할 것인가라는 계획, 그리고 또 학교용의 가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이디어들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일본의 공립학교의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1970년대 가고시마 중학교의 표입니다. 이건 전국의 일본의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획일적인 플랜입니다. 복도를 두고 여러 가지 교실들과 화장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남쪽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실, 학생, 또 교사가 같은 방향의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했던 것, 이것이 일본의 전형적인 플랜입니다. 또 면적은 예전과 지금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나의 교실은 65 평방미터입니다. 일반 교실에 사물함, 청소 도구를 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칠판을 둔 벽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 학습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학교의 학습이 학습 공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포인트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배움, 새로운 그룹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룹이 논의를 하는데 한 반이 하나로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방향을 보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수업이 아닌 다양한 수업을 하고 또 집단 역시 다양한 규모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교실에서는 우선은 책상과 교실의 사이즈를 키워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 쪽을 확보해서 한 방향이 아닌 그 교실의 정면이라는 것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교실 주변에서는 교실과 다목적 공간을 하나로 구성을 하고 복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의 코너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교실과 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이외에도 특별교실, 도서관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그 포인트로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 본문인데요. 여기선 선진적인 국내, 국외의 사례를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신다면 이걸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걸 좀 번역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연구의 마지막에 정리로서 6개의 키워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쉐어, 커먼을 쉐어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교실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반이나 교실, 여러 가지 집단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입니다. 구성하는 교실과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교실별로 클로즈, 오픈, 세미 오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분위기, 가구를 변화시켜 학습이나 목적에 따라서 교실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스, 연속성입니다. 교실이나 특별교실 각각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집단들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더 체인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여러 가지 큰 규모가 다른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공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가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드 체인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던던시, 여유도입니다. ICT 기술 진보를 통해서 또한 학습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6번째로는 웰빙,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한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즐거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키워드가 이 연구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 연구인데요. 대화를 통한 새로운 학교 공간 만들기 프로세스에 관한 조사 연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구 성과와 함께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 이 대화를 통한 학교 공간 만들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교 시설을 설비할 때 있어서 설계자가 있고 또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서 설계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새롭게 지을 때 학교 이용자인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주변 지역분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서 집을 지을 때 집 주인이 자신 가족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가족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걸 설계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설치자, 이용자인 교직원들이 또 지역분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화라는 것은 회의 같은 이런 협의회, 워크숍, 히어링, 또 설문조사, 퍼블릭 커멘트 등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학교를 만든 적이 있었던 지방의 교육위원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12개의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학교 설치자에게 어떠한 계기로 이런 대화를 실시했는지, 어떤 타이밍에 실시했고 어떤 내용들을 실시했는지, 또 그 형식,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의 그 소감들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시설 계획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건물이 설치되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참가한 사람들끼리의 변화, 대화의 성과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조사 역시 그 대상 학교가 50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타이밍에 이 대화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에 이를 때까지, 또 기본 설계 단계 실제로 설계할 때 세 개의 단계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대화 형식별로 또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관리자, 교장 선생님, 또 학부모, 지역 주민, 그리고 행정 직원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빨간 쪽에 써 있는 부분인데요. 히어링 조사에서는 실제 설계자, 컨설턴트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일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대표자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았는데요. 모두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크숍 형식이 되었든 어떤 형식을 띠든 지역 주민들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되면 단계 3에 해당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요. 설명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생략했던 부분들 정리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의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화의 의의를 물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지역 주민, 보호자, 또 설계자가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들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그 모습을 공유할 수 있었고, 서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학교 건물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이 학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형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질문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것은 워크숍의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워크숍이 빨간색으로 줄을 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워크숍이 가장 높은 대답이 나왔고요. 이것은 노란색 부분이 워크숍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수를 나타내는 것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두 번째 볼 보시면 횟수가 적다고 해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워크숍이고, 워크숍이 가장 대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소인원으로 나눠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좋았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 대화를 함으로써 중요한 것이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건물은 굉장히 오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더 대화를 나눠야 하고요.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야마현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때 대화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 정도부터
학교가 완성되기 3년 전부터 워크샵을 여러 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학교는 아래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학교의 컨셉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자가 없어도 워크샵을 계속해 나가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이 학교에서는 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목육이라고 해서 나무 교육을 통한 공간 활용의 계승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무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 학교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나무 패널인데요. 여기 지금 빨간색 미디어 센터를 저희가 확대해서 오른쪽으로 사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이 나무 패널을 기념으로 주고, 그리고 또 새 아이들이 입학하면은 또 나무 패널을 만들어서 6년 후에 또 그걸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추억의 물건을 이렇게 계승하는 형태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무를 많이 사용한 학교 안의 모습입니다. 자, 이 외에도 대화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된 공간 소개드립니다. 왼쪽 윗부분입니다. 여기는 이과 교실입니다. 실험실인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앞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전체 좀 넓게 교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 보시면 재건축 전에 있었던 이 종 모양 심볼입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꼭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두고 재건축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부분은요. 위생 환경을 위해서 손 씻는 장소를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반영한 형태입니다. 이렇듯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을 가집니다. 대화가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근데 나쁜 점도 조금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 아랫부분을 봐주시면요. 학교 건설 담당자 부분을 보시면요. 준비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약 20%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꽤나 대화가 실시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 결과로서 팜플렛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를 만들 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화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브로셔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포했습니다. 네,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교시설 연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육정책연구소이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 곳입니다. 정보 수집 등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부과학성 고바야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